하지만 중국은 이것을 기회로 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북부 정부의 제78 집단군 제8 합성여단은 하얼빈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들이 단둥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개입할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죠. 준비가 되면 바로 그들은 북한 정치판에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에만 집중하다 보니 중국의 더 큰 움직임을 관측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이곳은 국가정보원 본청입니다. 북한 내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했다는 정보를 제한적으로 받고 또 중국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국가정보원도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의 정보기관으로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최고의 정보기관 중 하나입니다. 특히 휴민트가 전부 날아간 정보사령부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휴민트를 유지하고 있어서 북한 내 정보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죠. 다만 국가정보원도 현재 김여정의 행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국가정보원이 파악하기엔 현재 김여정이 남포 일대 어떤 한 배를 탔다는 정보만 파악하고 그 뒤로 강간무 소식이라고 합니다. 다만 국가정보는 현재 북한 내 급변 사태에 대한 것보다 중국의 움직임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한 가지 비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샤오치우아 계획이라고 하여 한국어로 바꾸면 병아리 계획이라는 비밀 계획을 수립한 상황인데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북한을 보호하고 관리해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동북공정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예속화 시도를 통하여 한국이 지속적으로 원래 중국 땅이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병아리 계획의 일환 중 하나였습니다. 병아리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부대는 북부정부입니다. 만주와 산둥반도 지역에 있는 군부대인데요. 이곳에 있는 병력만 하더라도 20만 명 규모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제78 집단군, 제79 집단군, 제80 집단군으로 구성되어 있죠. 특히 압록강에 접한 야오닝성에 주둔 중인 제79 집단군이 이 병아리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병아리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중국군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고요. 한국어 가능 인력도 확보하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나 중국군을 직결시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인프라 건설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원활하게 북한을 지집시키기 위해 작전도로 건설도 이미 끝낸 상황입니다. 한국 돈으로 2조 5천억 원을 투입해 모두 완공했죠. 국가정보는 이러한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는데요. 만일 병아리 계획이 발동되게 되면 한반도 내로 중국이 개입하게 될 것이 분명한데 이렇게 되면 한국보다 더 빨리 중국의 평양으로 진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으로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그래서 국가정보는 이러한 분석을 상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한편 DMZ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죠. 당사정포 등 포병 전력이 2배 정도 증강한 것이 확인되었고요. 최전방 부대에 증강 배치한 화기를 발사 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병력도 완전 군장을 꾸려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었죠. 일본은 휴전선 경계부대 일부를 이탈시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은 기존에 진행하던 통상적인 훈련도 모두 취소를 했고요. 중무장한 병사들의 모습도 더 많이 관측되곤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이 공격준비태세의 움직임이 관측되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장병이 진지에 배치되고 실탄이 지급되는 상태가 확인되었죠. 일부 지역에서는 정규군은 물론이고 노동저기대, 붉은 청년근위대 등 중군사 조직도 24시간 진지에서 전투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또 전방지역 모든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도 전쟁 직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한국을 향하는 것이 아닌 것이 매우 수상했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 내에서의 급변사태, 중국군의 단둥시 이동 등의 소식도 전달되다 보니 국군에서는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실제로 발생한 것은 없기에 데프콘3까지 격상되진 않았습니다만 데프콘3에 준하는 전투준비태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신 진돗개 하나를 DMZ 일대에 발령하게 되었는데요. 진돗개 경보는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단계별 방어준비태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진돗개 하나는 국군의 최고 수준 경계태세인데요. 평소 진돗개 셋 상태를 유지하는데 무장 간첩 침투나 사령으로 위협 상황 발생 가능성이 클 때 진돗개 둘로 격상하고 북한 도발 등 실제 위협 상황이 일어나 전면전 돌입 직전에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되면 진돗개 하나가 발령됩니다. 실질적인 전시 상태를 대비한다는 의미의 진돗개 경보가 발령되면 군은 물론이고 경찰까지 모든 병력이 경계 임무에 동원됩니다. 또한 다른 임무가 제한되고 즉각 지정된 지역에 출동해 수색 및 전투 임무를 수행해야 하죠. 이때 데프콘은 4로 유지되고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데프콘을 격상하려면 최고 군 통수권자인 한미 양국 정상의 합의가 필요했고요. 데프콘 격상을 하게 되면 국민의 불안이 커질 수도 있기에 데프콘 격상을 안하고 데프콘3에 준하는 경계태세를 발령하고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여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군사경찰도 바쁘게 되었는데요. 우리 군도 북한군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군용 차량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수백 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 일부 도로에서는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곳 육사단이 위치한 철원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경찰대대가 상당히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군사경찰은 치안을 담당하는 병과인데 특히 군대 내 경찰 역할을 하는 군인입니다. 보통 군사경찰이라고 해서 수사나 군기 유지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경찰은 교통통제 등의 업무를 같이 수행하기도 합니다. 군사경찰대대가 모두 나와 도로의 혼잡도를 낮추는 데 노력을 가하게 되었죠. 수백 대의 차들이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 모든 군용 차량의 속도를 40km로 지정하고 도착지까지 이동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도로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지역은 군사경찰대대가 제대로 교통통제를 하지 않아서 민간 차량과 군용 차량이 뒤섞이며 몇만 밖에 안 되는 동네가 극심한 정체를 겪기도 했습니다. 어떤 지역은 교통사고가 나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죠. 군사경찰대대의 교통통제 능력도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후 군사경찰실은 이 일을 계기로 교통통제 능력을 부양시키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추후 일어날 일의 피해를 줄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다 보니까 KCTC 훈련도 전면 중단되었는데요. KCTC 훈련을 전담하는 정갈부대도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정갈부대는 전문 대한군 연대로 전시에는 아무런 작전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정갈부대도 전시 상태 때 산악 환경에서 투입되어 전투를 수행합니다. 엄연히 보병부대니까요. 그렇다 보니 KCTC 훈련도 중단되어 모두 경계작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평양에서는 피해 숙청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주애파가 사실상 정권을 잡게 되고 빠르게 김주애 세력들이 자리를 깨차고 있었거든요. 또한 추모위원회 구성을 빨리 진행하여 김정은의 장례식을 먼저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추모위원회 구성도 빠르게 진행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도를 호위사령부 사령관인 곽창식이 주도하였는데요. 곽창식은 꿈이 있었습니다. 김주애가 2013년생으로 매우 어리다 보니까 김주애가 다 크기 전에 자신이 북한을 주무를 수 있게 조치를 다 해놓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정치 파벌만 달랐지 김여정과 하는 생각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곽창식 상장은 이러한 조치를 이번 추모위원회와 수청으로 인해 공석이 된 자리들을 자신의 사람들로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곽창식 상장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쿠데타를 막은 공로가 너무 컸고 또 김제가 곽창식 상장의 말만 계속 따르고 있었거든요. 곽창식 상장의 세력이 너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곽창식 상장은 자신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을 한직으로 내쫓아버리거나 아니면 이번 쿠데타에 참여했다는 제목을 뒤집어 씌워 날려버리기도 했습니다. 곽창식 상장은 미리 준비라도 한 것처럼 이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었죠. 단 2일 만에 말입니다. 보위국장을 숙청시키고 보위국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게 되자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숙청, 보직 이동, 실종 등 많은 이들이 숙청되었는데 이 숫자가 약 500명이 넘어가는 수치였습니다. 이전에 곽창식 리스트의 70여 명을 훨씬 넘어간 수치였죠. 죄 없는 사람들까지 숙청한 것이었습니다. 군부의 불만은 점차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같은 당 내부에서도 큰 반감을 품고 있었고요. 이때 김여정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런 불만을 가진 북한의 장군들을 하나둘 포섭하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봐서 곽창식을 제거하자고요. 곽창식은 조사 장학선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정쟁에 개입하지 않고 있고 김정은이 만들었으니 김주애를 지지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아주 큰 오해였죠. 그렇다 보니 곽창식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북한 군부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럴만도 한 것이 호위사령부는 북한군의 정규군이 아닙니다. 당장 총참모부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백두혈통 개인의 지시를 직접 받죠. 그래서 정규군이 아니라 준군사조직으로 분류되곤 합니다. 나치 독일의 SS와 같은 조직이 호위사령부입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SS도 전쟁 당시에는 나치당의 지휘가 아니라 국방군 지휘체계로 편성되어 있었지만 호위사령부는 여차하면 인민군 지휘자를 갈아치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보다 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굴러들어온 도리인 곽창식이 자신을 진두지휘하고 또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반감을 품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신기가 불편해지는 상황도 오기도 했는데요. 우선 김여정파들 대부분은 친중파 세력이었습니다. 친중파 세력들 대부분이 김주애의 집권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 모두 숙청시킨 것인데요. 중국으로서는 가뜩이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곽창식 상장의 행동으로 인하여 영향력이 더더욱 축소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인 투자자 5명과 기업인 1명이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원래 중국은 북한에 투자하더라도 남포와 원산선 이남에 투자하거나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북한에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에 거주 중이거나 체류 중인 중국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북러 동맹 이후 북한에서의 영향력이 전부 러시아에 넘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우려해 중국이 지키고 있던 원칙을 없앤 것이었죠. 그런데 평양과 그 이남 지역에서도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하던 중국인을 체포해버린 겁니다. 이유는 이 쿠데타를 지원했다는 이유였죠. 중국군 일부가 단둥 지역으로 이동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지금 중국을 도발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곽창식 상장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에 따르는 논리로 행동하였죠. 그리고 곽창식 상장은 중국이 자신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는데요. 바로 북러동맹 때문이었습니다. 북러동맹, 더 정확히는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서는 자동군사 개입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이 북한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이를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곽창식 상장은 중국이 강력히 압박은 하더라도 군사행위 자체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고요. 또 빠르게 권력을 장악한 뒤에 중국인을 풀어줄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직도 김여정의 행방을 찾지 못하였기에 북한의 모든 정보기관은 김여정을 찾는데 열중이었죠. 하지만 곽창식 상장의 이러한 무리한 수청 행위는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되는데요.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고 무리한 수청으로 인해 반감을 사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여정과 그의 측근들은 쿠데타 직전에 평행을 빠져나온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이것이 훗날 곽창식 상장이 큰 실수가 되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김여정은 조사장악선이 아직 살아있었기에 계속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지만 곽창식 상장은 김여정파를 다 숙청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조사장악선은 아주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반곽창식 세력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원래부터 김여정파였던 해군과 공군은 더더욱 김여정을 지지하고 있었죠. 북한의 해군과 공군은 쿠데타에 참여를 안 했던지라 처벌을 제대로 안 받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추모위원회 구성은 곽창식 상장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곧바로 김정은의 장례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성대하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앞에는 김주애가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국군정보사령부입니다. 국군정보사령부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선 북한 내 반체제 인사들인 자유민주당 인사들과 연락이 뚝 끊긴 겁니다. 그리고 곽창식 상장이 북한을 사실상 장악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국군정보사령부는 곽창식 상장에 대해 분석하게 됩니다. 곽창식 상장은 2019년 3월에 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당선이 되면서 한국의 정보당국 레이더에 포착되게 됩니다. 이후 2019년 4월 10일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보선되고 있었고 윤정린의 뒤를 이어 호위사령관에 임명되게 되었죠. 곽창식 상장은 김정은의 총애를 받고 그야말로 폭풍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곽창식 상장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인물로 김정은의 지시를 깔끔하게 처리하며 신임을 받았죠. 호위사령부 기간에는 열병식 일부를 자신이 직접 운영하면서 능력도 좋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 5월 현철의 장의위원, 2023년 2월 8일 열병식 관리까지 담당하면서 북한 내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다만 성격이 워낙 불같아서 군부 내에서는 곽창식 상장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중국을 믿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했고 나름 권력력도 어느 정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북한의 권력 교체가 이루어질 때마다 항상 북한은 대남 도발을 자행이었기 때문에 한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현재 국군정보사령부의 유일한 정보 출처원에서 연락도 안 되다 보니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국군정보사령부를 더 긴장하게 하는 정보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정찰 위성 5기를 운용 중입니다. 이를 보고 4.25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의 위협을 실시간 탐지하고 선제 타격하는 군 대응 시스템의 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4.25 사업은 2025년에 전략화가 끝났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전력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찰위성 5기 덕분에 중국군의 움직임도 파악하는 데 성공했고 북한 내에서의 정보를 제한적으로나마 얻을 수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 4.25 체계는 한반도 방문 주기가 2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시 공백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를 메꾸기 위해 초소형 위성 체계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인데 아직도 감시 공백이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위성에서 의미심장한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요. 중국군이 하나둘 단중 지역과 연변 지역에 직결하고 있는 정보도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수상한 부분이었죠. 또 북한군의 잠수함 일부가 감쪽까지 사라진 것입니다. 북한 서해는 총 4곳의 잠수함 기지가 있는데요. 이 중 30여 척의 잠수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잠수함이 충분히 남아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국군정보사령부에서는 김여정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잠수함 위치 파악에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전력 70여 척의 50% 정도가 기지를 이탈해 위치 식별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북한의 잠수함이 이례적으로 대거 기동에 나선 것은 추가 도발을 위한 목적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게 됩니다. 북한의 동시다발적인 도발 징후에 국군은 경계태세를 더 강화하게 됩니다. 미국은 김여정의 위치를 얼추 파악한 데 성공했습니다. 잠수함을 통해 숨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한 데 성공했죠. 다만 불행한 소식도 같이 들고 왔는데요. 김여정이 자신이 죽을 것을 염려해 중국군을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은 명분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북한이 상의도 없이 자국민을 억류하고 구속했다는 것이 확인되다 보니 중국으로서도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북한에 공을 들인 것이 얼마인데 다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북한이라는 지역을 홀라당 러시아에 넘겨주기에는 그 가치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거기다가 김여정을 지원해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영영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었기에 김여정을 다시 북한의 지도자를 세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개입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병력을 수송하기 위한 작전도로 건설도 이미 끝난 상태였고요. 야전 병원도 모두 설치하여 부상자를 빠르게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정보는 한국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전달해준 정보를 통해서 곧 중국이 북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정보가 흘러들어오게 되었죠. 또한 777 사령부가 신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김여정의 측근이 중국에 보낸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그대로 보고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중국이 개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끊임없이 토론이 오갔죠. 다만 그 움직임이 너무 심상치 않았습니다. 차량 행렬이 특정 지점에 평소보다 더 몰린다거나 단둥 지역에 야전병원이 설치된다거나 아니면 방탄복이나 방탄헬멧과 같은 장구류의 생산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거나 전쟁 징후가 명확히 보이고 있었죠. 통상적인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한국은 설마라는 마음에 이것을 확인만 하고 대응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개입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정리된 분위기였습니다. 우선 중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으로서는 아직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은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주혜가 아닌 곽창식 상장이 사실상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북한의 현 정권이 정통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중국인들까지 억류하고 심지어 재산까지 압류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중국으로서는 자신의 영향력이 사실상 없어지는 꼴이었습니다.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이유로 개입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이번 개입 때는 국제사회의 지지, 명분, 실익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세 가지의 목표를 잡게 되는데요. 우선 명분으로는 중국인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잡게 되었고요. 실익으로는 호위사령부 곽창식 상장이 만든 내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내각을 만들게 되는데 이 내각을 친중파 세력으로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지지로는 북한의 핵시설 장악으로 북한의 핵을 관리하겠다는 태도를 내세운 것이었죠. 꽤 그럴듯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급변 사태로 인해서 중국의 지정학적, 비전략적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 본토를 침공하는 통로였습니다. 19세기 이후 제정 러시아, 일본, 미국은 모두 한반도를 통해 중국의 안보를 위협했죠. 육로로는 북한으로부터 산해관을 넘어 곧바로 베이징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해로로는 서해를 가진 텐진과 베이징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은 이러한 안보적 위협에 대해 중국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죠. 그런데 북한이 무너져 완충지대가 상실된다면 중국에 있어서는 즉 적에게 등을 내준 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의 개입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시설 정보들을 계속해서 최신화하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단둥에 파견한 제48 합성여단뿐만 아니라 제202 합성여단, 제78 포병여단도 단둥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또 랴오닝성에 주둔한 제79 집단군은 아예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12개 여단이 북한 개입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내몽골린들로 구성된 의용군들도 단둥에 배치되기 시작했죠. 유사시 바로 투입할 수 있게요.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